2024년이 우리에게 남기는 정치 경제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2024년이 실제로 이제는 2024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음력 양력을 떠나가지고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로서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죠, 그죠? 올 한 해 가장 큰 화두는 뭐였겠습니까? 어려움이죠, 어려움.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그 우리나라가 탄핵을 거쳐가지고 세 번째로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 일종의 꼼수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일단 자기 자리를 찾기, 신뢰와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미래를 보고, 그래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잖아. 두 명 뽑았잖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 건데 어쨌든 탄핵의 탄핵 그리고 계엄령, 이게 계엄령이 먼저죠. 계엄령, 탄핵의 탄핵, 그리고 1년 내내 끊이지 않았던 대통령과 대통령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정치적으로 1년 내내 싸워왔던 여야의 대립들, 결국 올 한 해의 최고의 메시지, 최고의 메시지라기보다 올 한 해가 정치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대립, 투쟁, 소모, 그죠? 그냥 대립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정쟁의 대상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고, 끊임없는 소모전을 펼친 거죠. 탄핵이란 걸 두 번 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세 번까지 해야 되니까, 국가적 진짜 낭비거든요. 불필요한 낭비인데, 어쨌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아니면은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 국가의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분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가, 네이션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느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기조와 다시 합쳐진다면, 국가의 개념이 근대, 그러니까 조선조 이후로 조선이 망하고 나서 왕정국가에서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성립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생겼던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그 의미가 점점 쇠퇴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국가의 기능이 새로 재정립돼야 된다. 그런 것이 첫 시발점이 되는 해였다. 내년은 더 하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대립, 투쟁, 이 소모가 올해가 정치가 남긴 메시지였고, 이것은 어떻게 되냐, 앞으로 더 심화되겠죠. 더 좋아지거나 나아질 일은 없죠. 뭐 좋아지거나 나아질 상황도 아니고, 암울하지만 암울하기 때문에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너무 통속적인 이야기 같지만, 어둠이 짙어지면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 사실 맞거든요. 축시 제일 자축, 어두운 시간 들어가야 인 새벽이 밝아오니까 지금 딱 그런 상태고, 몇 년 동안 계속 또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고 국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외톨이가 되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냐, 참 골치 아픕니다. 앞정권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도 관계 애매, 일본과도 관계 애매, 우리에게 가장 최애국인 중국과 일부러 척을 지었잖아요. 그러다가 러시아하고는 척 또 짓죠. 사실은 척 한번 지어놨거든요, 러시아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기를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공급했을 때 이미 러시아에 척 지어놨는데, 얼마 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대한민국에서
참사관 파견하니 많이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지금 러시아는 그냥 딱 지켜보고 있는 거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너가 한번 보자 이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고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돌아가는 나라에서 이 시스템의 세계 경제 체제에서 그런 나라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가 수출을 하던 최대 수출국들과 그리고 교육 대상국들과 척을 지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잘못 남발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잘못하다 보니까 경제에 영향을 준 어리석음을 범한 겁니다. 정치는 정치고 외교는 외교고 경제는 경제고 따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통일해 가지고 엉망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외교 자체는 거의 그냥 단절돼 가지고 홀로 써야 되는 좋은 게 아니죠. 고립무원하는 형태로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 메시지였고 경제는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월급 오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익 올라간 분 있습니까? 뭐 비트코인 했다 이런 거 말고요. 아니, 미국 국장을 떠나서 미국 장을 했는데 주식 좀 올라갔다. 그런 사람 있겠죠. 그런 사람 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과 달러를 사놓고 있었는데 기분 좋았다. 뭐 그건 잘한 겁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올라갈 거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금하고 달러하고 저 비트코인하고. 근데 비트코인은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최정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점이. 비트코인은 정점이 정해져 있고, 그거는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거고, 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금은 정점이랑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은 사람들이 지금은 근본이 통화제가 아니다. 기축 통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거는 미국이 지금 재무부에서 어느 시점부터 근본위제를 신경 안 쓰고 막 찍어내서 그런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막 찍어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자기들도 좀 어느 정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원래는 다 맞춰놨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 정부가 바뀌면서 멋대로 해서 그런 거죠. 야, 대한민국은 3저를 겪었죠. 3저. 뭘 겪었습니까? 소득 저. 그죠?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다 내려갔다. 소득 저. 그죠? 다 저했잖아요. 그리고 수출 저. 그리고 내수 안에서 내수 소비 수준 다 저잖아요. 주식도 주고 다 저죠.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는 환율까지 엉망대가 있으니까. 환율 문제는 지금 오늘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건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거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거는 다른 분들의 채널이나 다른 뉴스에도 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지금쯤 오르고 연말 지나서 지금 오늘 1월 1일 지나가지고 천자 1,500만 사실 지금도 1,450 넘어가는 거는 1,430 넘어가는 건 시나리오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1,450, 60대 있잖아요. 1,500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연 발생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연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 이걸 통해서 막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막으면 누구든 가느냐.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데들은 그냥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여러분들이 돈으로 쌓아놨던 국민연금 미래 쓸 자산이잖아요. 그거 다 빼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이 국가 내에서 풀려도 뭐 할 판인데, 사실은 지금 풀리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국민연금을 내신 분들, 특히 저희 세대나 특히 이 사람들이 노후 자금으로 쓰는 거고, 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60대, 70 이런 사람들이 그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연금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가는 거잖아요. 물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오르지 않아야 할 것은 다 오르고 올라야 할 건 다 내린 거죠. 올라야 할 거는 진짜 월급이 올라야 되고, 물가가 좋아지면서 월급이 올라야 되고, 소득이 올라야 되고, 수출이 올라가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나라 경제는 내려가 할 것은 안 내려가고 우리 올라가야 할 것은 전부 내려왔다는 단계. 그래서 제가 암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암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개인이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살아나가는. 다르게 말하면 사실은 어떤 민주주의의 제일 대표적인 형태죠. 각자 개인이 주권을 가진, 사실은 그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각자 개인에게 있다. 한마디로 이제 먹고 사는 방법은 각자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왜? 한국도 잘못했지만 전 세계 정세가, 전 세계 경제 구조가 완전 여러분이 생각과 다른 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이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없었다. 자, 그러면 전혀 없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각자가 준비했던 것들 중에 이루었던 것보다 실패했던 게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계획을 다 여러분들 세우시고, 새 투자 계획이라니 살아갈 계획을 다 채워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실 건데, 그 중에서 또 어느 것이 내년에 되고, 어떤 것은 내년에 또 실패할 것인가? 너무 희망찬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올해 한 해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희망적인 걸 세워도 그것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확실히 아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국가가 틀어버리면 한 개인이 뭐 계엄령 같은 거 선포해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번에 날려버리면 여러분들이 계획 아무리 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입법부나 이런 행정부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부는 지금 제발 나는 이게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뭐 하면 잘못하면 본인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행정가들은 정치가들이 아니거든요. 행정가들은 자기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지 인기를 얻는 정치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마인드는 정치인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가들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제일 일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정관료들이. 그래서 이 행정관료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번에 쳐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변화의 시점, 대격변의 시점에서는, 대변혁의 시점에서는 안정을 추구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결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를 좋아하고 불확정성에서 뭘 찾아가고 모험하고 탐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가 대격변의 시기거든요. 그럼 이 시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것이 내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